통장을 열어봤습니다. 6,247만 원. 3년 전만 해도 1억 3천이었는데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거야?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는데 왜 우린 점점 가난해지고 있을까요?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였다는 걸. 오늘은 그 이유와 우리 부부가 다시 일어선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퇴직 후 첫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깨어나던 몸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늘 입던 작업복 대신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니 봄볕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인생의 보상이라 생각했죠. 퇴직금 1억 3천만 원. 평생 몸으로 벌어온 결과물이라 그 숫자만 봐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 정도면 여유롭게 지내시겠어요? 하던 말이 그땐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국민연금도 곧 나오고 아내 정임이와 전국 여행도 다닐 거라며 들뜬 마음으로 계획표까지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명절엔 선물도 넉넉히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 여유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몇 번을 눌러봤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속도로 쓰면 몇 년 못 간다. 퇴직금 1억 3천, 3년이 지나니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연금은 월 90만 원, 생활비는 매달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결국 퇴직금에서 꺼내 썼습니다. 처음엔 지금만 잠깐이야. 이러다 안정되면 괜찮겠지. 그렇게 위안했지만 그 잠깐이 3년을 채우고 통장 잔액은 6,247만 원만 남았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특별히 낭비한 것도 없는데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 외식비. 하나하나 보면 큰 돈이 아닌데 합치면 한 달에 150이 훌쩍 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몰랐습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게 습관이었죠. 그 습관이 퇴직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밤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다가 깨서 냉장고 앞에 앉아 전기세 고지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치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는 계획 없이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전엔 돈이 모이는 시절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니까 쓴다는 개념보다 남는 게 얼마냐가 중요했죠. 하지만 퇴직 후엔 돈이 빠져나가는 시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골프 치러 다니고 퇴직 후 동호회에 들어가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서늘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 우리만 뭔가 잘못된 건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진 돈의 무게보다 없어질 돈의 속도가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 들어오면 끝이지만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결국 버는 흐름이 없는 돈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스쳤습니다. 무슨 계획이야, 아직 괜찮은데.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 한쪽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잔을 들고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6,247만 원. 세 자리 숫자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은 뭘로 살아야 하지?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사는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연금도 있는데 왜 점점 가난해지는 걸까? 그 질문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를 다시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아직은 몰랐지만 그게 우리 인생 두 번째 전환점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3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 괜찮겠지라는 말이 저와 아내를 천천히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점심 한 번쯤은 친구들과 나가서 먹고, 손주 생일이면 장난감 하나 사주고, 명절이면 고기 세트 하나쯤 보내주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평생 벌어온 건데.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 정도라는 말이 매달 매년 쌓이니 결국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하루 동안 3번이나 문자 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카드값, 하나는 보험료, 하나는 관리비, 그리고 그 밑에 자동이체 완료라는 글씨. 그 글씨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얼마가 빠져나가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도 고생했으니 써야지.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달랐습니다.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나가는 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집에 있으니 전기세가 더 나오고 시간이 많으니 외식도 잦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심이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번 주에 골프나 한번 치자.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사실 바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이 아까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함보다 먼저 밀려온 건 자괴감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됐을까?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퇴직금이 인생의 완성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시작부터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퇴직금은 평생 쌓아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버텨야 할 시간의 예산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를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 그 말에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 내가 벌어온 돈이 얼만데? 이 정도도 못 쓰겠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얼마 못 버티겠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랍에서 예전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월급이 꼬박 들어오던 시절, 그 시절엔 불안이란 걸 몰랐습니다. 다음 달에도 들어오니까 그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큰 안전망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 안전망이 사라집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게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후는 절약하면서 살면 되겠지.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아껴 써도 결국 바닥이 보였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90만 원은 숨만 붙어 있을 만큼의 최소한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벌 때처럼 쓰는 습관, 그리고 아직 괜찮겠지 하는 태도. 그게 우리를 천천히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사람은 일할 때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하루 지출을 하나하나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손주 용돈, 병원비까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그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퇴직금도 결국 남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난해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며칠째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대로면 몇 달도 못 버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던 중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일 좀 나가볼까 해.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일? 무슨 일? 요즘 반찬 가게에서 사람 구한대. 하루 4시간 정도 도와주면 된대. 그거라도 하면 생활비에 좀 보탬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 평생 고생했잖아. 그 나이에 또 일을 나가면 몸 버려.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구해보면 어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단호하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 평생 일했잖아. 젊은 사람들도 일 없다고 난리인데 내가 또 뭐 하라고? 아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표정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말은 내가 더 세게 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행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생의 제2막, 여유로운 은퇴를 즐기세요. 그 문장을 듣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유라니, 그게 다 가진 사람 얘기지. 요즘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골프 치고, 동호회 나가고, 사진 찍고 여행 다니고.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놀아도 불안하고 일을 하자니 몸이 지쳤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도 또 일을 해야 한다고? 그 생각이 들자 괜히 서러워졌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좀 지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반찬 가게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괜히 TV를 켜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아나. 하지만 제 말은 결국 변명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주 5일이래. 저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얼마 준대? 한 달에 한 85만 원쯤 된다고. 그래, 잘 됐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괜히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또 일을 해야 하나? 이게 다 뭐라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버텼다는 자부심,
평생 일한 피로감, 그리고 또 일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게 죄인가?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여전히 빠져나가고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을 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반찬 만드는 일을 시작한 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름 냄새, 간장 냄새, 지글지글 볶는 소리가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그 말이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평생 제가 나가고 아내가 배웅하던 사이였는데 이젠 제가 집을 지키고 아내가 먼저 나섭니다. 무릎 아플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늘 웃습니다. 괜찮아. 점심 전에 끝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나가면 집은 조용합니다. 식탁 위엔 아침에 미처 정리 못한 반찬 그릇이 남아있고 부엌엔 간장 냄새가 은은하게 남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네. 퇴직하고 처음엔 이제 좀 쉬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쉬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움직이는데 나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니까요. 가끔 TV를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산기만 만지작거리다가 덮어두길 반복했습니다. 이러다 나만 늙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점심쯤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내가 돌아온 겁니다. 다녀왔어. 손에는 반찬 냄새가 배어 있고 피곤한 얼굴인데 이상하게 밝습니다. 오늘 어묵볶음 만들었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손 빠르대. 그 말을 들으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갑니다. 그래, 잘 됐네. 짧게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론 묘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식탁에 앉아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만든 거야? 응. 남은 재료 조금 챙겨왔어. 소박한 음식인데 이상하게 더 맛있었습니다. 예전엔 돈을 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내가 일하는 그 몇 시간이 우리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느낍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집이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냄새로, 웃음으로, 목소리로. 그게 다 아내가 만들어낸 온도였습니다. 사는 건 결국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구나. 그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아내가 조용히 이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반찬 만드는 일을 시작한 뒤로 집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똑같던 공기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느끼는 게 조금 괴로웠습니다. 그날도 오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연금 이야기, 노후 준비 얘기만 흘러나왔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예전에 함께 일하던 반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우리 현장에 사람 하나 비었어요. 무거운 일 아니고 출입관리 보조예요. 헬멧 확인하고 차량 안내 정도라 괜찮을 겁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현장이라니.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밥을 먹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임아, 나도 일 좀 나가볼까?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 여보.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 그냥 당신이 다시 활기 찾으면 좋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지가 쌓여있던 작업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안전조끼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 할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젊은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형님, 이쪽에 서서 안전모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을 체크하고 안전모를 안 쓴 사람에게 조용히 알려주는 일. 크게 몸을 쓰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쑥스러웠습니다. 예전엔 현장을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출입을 지키는 사람이라니 삶이 이렇게 돌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니 그 단순한 일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반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인데도 꼼꼼하시네요. 덕분에 현장 분위기가 좋아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별일 아닌 칭찬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퇴근 후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어. 그냥 서 있는 일인데 그래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더라. 그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인데도 묘하게 생기가 돌았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버틸 힘을 벌고 있는 거였구나. 퇴직 후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낮은 햇살 아래 현장 입구에서 흔들리던 주황색 조끼가 이상하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걱정이 많았거든요. 취업도 늦고 혼자 산 지 벌써 몇 해. 이제야 제 길을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한대.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 그럴 때가 됐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기쁨도 있었고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이 참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6,247만 원. 퇴직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결혼식비, 예단, 예물, 신혼집 보증금. 그중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5천만 원이면 웬만한 건 해결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숫자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은 3천만 원까지만, 한 번은 4천만 원까지 줄여봤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행에 가는 날 현금 인출기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금액을 보며 그래, 이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를 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결혼식 날은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 떼던 그때
처음 소풍 가던 날, 그리고 이 녀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까지. 그래,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지.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끝났네. 응, 근데 이제 우리 통장 비었겠네. 거의 그렇지. 그래도 후회는 안 하지? 아니, 그건 없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1200만 원. 이게 전부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남아있는 돈을 시간처럼 여겼는데 이젠 그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퇴직금 1억 3천. 그게 줄어든 게 단지 세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획 없이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쓸 땐 이유가 있었지만 흐름이 없으니 금세 바닥이 보인 거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까? 이제는 진짜 계획 세워야지. 그럼 다음 달부터라도 같이 정리해 볼까? 그래, 우리 둘이 머리 맞대자.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돈을 버는 시절이 끝났다면 이제는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처음으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신혼여행 사진이 톡으로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바다 위로 빛이 반짝이고 웃는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도 웃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1200만 원. 숫자는 분명했지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보다 더 두려운 건 방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결국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동안은 쓰는 이유만 있었지 지키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용돈. 적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이러면 8개월이면 끝이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스스로 듣고 나니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거구나. 지금까진 한 통장에 모든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쓸 이유는 다 달랐는데 돈은 한 줄로만 흘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원 4개를 그렸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에는 생활비 주머니라고 썼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살기 위해 꼭 써야 하는 돈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돈이니 매달 일정액을 고정으로 빼두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원에는 비상주머니,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돌발 상황을 대비하는 돈입니다. 아내가 허리를 다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돈이 없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이건 절대 손대지 않는 돈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원에는 여유주머니, 한 달 살림을 마치고 조금이라도 남는 돈, 혹은 작은 수입이 생기면 이곳에 넣기로 했습니다. 가끔 외식하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주머니였습니다. 마지막 4번째 원에는 꿈주머니. 퇴직 후엔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가끔 바람 쐬며 커피 한 잔 마실 여유. 그런 사소한 꿈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4개의 원을 그려놓고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돈이 나뉘니 생각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투 4개를 꺼내 각각 이름을 적었습니다. 생활비, 비상, 여유, 꿈.
손끝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중 비상주머니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걸 보며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밤 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금액은 여전히 1200만 원.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숫자가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을 세웠으니까요.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흐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퇴직금 1억 3천에서 시작한 돈의 여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6시 전에 집을 나섭니다. 하루를 버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몸이 움직이니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아내는 8시 반이면 가게로 출근합니다. 9시부터 1시까지 반찬을 만들며 오늘은 멸치볶음이 금방 나갔어. 이런 말을 건넬 땐 늘 얼굴이 밝습니다. 퇴직 후 4년, 이제는 통장을 열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연금 90만 원, 아내의 일로 85만 원, 내 일로 120만 원, 이 세 흐름이 만들어내는 월 295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답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려웠지만 이젠 흐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아내의 일, 내 일, 그리고 연금. 그 세 줄의 흐름이 우리의 노후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밤이면 노트를 펴고 그때 그려둔 4개의 원을 다시 봅니다. 생활비, 비상, 여유, 꿈. 이제는 그 안에서 삶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이제는 괜찮지?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우린 버티는 법을 배웠잖아. 퇴직금 1억 3천에서 시작한 삶이 이제는 숫자가 아닌 태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트 마지막 장에 조용히 이렇게 적습니다. 버티는 사람은 결국 이기는 사람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 결국 평화를 얻는다.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봄날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